이웃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쩍 늘어난 액티브 ETF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가, 그 기준 자체를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기관이 쓰는 실사 기준을 가져와 한국 시장에 하나씩 대입해봤습니다. 상품명에 액티브가 붙은 국내 ETF만 321종목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된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최근 수익률 순위와 남들이 산다는 이유가 기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는 명백히 나쁜 것을 떨어뜨리는 데만 쓰고 실제 선발은 구성과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3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보고 왜 안 맞는지 원인을 찾고 지금 쓸 수 있는 것만 남기는 순서입니다. 오늘 내용은 5파트입니다. 월가는 어떻게 고르는가, 한국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안 맞는가, 기준별 판정,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기준입니다. 먼저 월가가 액티브 ETF를 어떤 툴로 고르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운용 주체, 투자 철학, 포트폴리오, 위험 조정 성과, 구조와 비용. 이 5개 축입니다. 누가 운용하는가, 논리가 검증되는가, 실제로 다르게 운용하는가, 위험 대비 효율적인가, 사고 팔 수 있고 값이 합당한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중 앞에 2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한국의 외부 투자자가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월가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판매 채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브로커딜러와 대형 IB는 규모와 3년 트랙 레코드를 요구하고 아라의 채널은 신생 상품에 아주 개방적이며 비용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기준 모두 최종 투자자가 직접 쓰는 기준이 아닙니다. 미국 액티브 ETF 자산의 48.5%를 등록알아야만 5,964가 보유합니다. 운용사를 직접 만나고 비공개 자료를 받는 전문가가 쓰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는 이 두 채널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한국 시장의 순서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종목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주식형만 남기면 69종목, 3년 트랙 레코드를 요구하면 10종목, 기관이 편입할 수 있는 규모까지 요구하면 3종목이 남습니다. 321개 중 3개, 0.9%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3종목이 좋은 상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3개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필터입니다. 금리형이 39%, 채권형이 27%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주식형은 9.1%, 69종목뿐입니다. 월가 기준이 겨냥하는 영역은 이 9.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샤프지수 같은 단일 척도로 순위를 매기면 금리형이 늘 상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필터입니다. 3년 이상 운용 이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10개, 전체의 14%입니다. 그중 시가총액 2천억 원을 넘는 것은 3개입니다. 나머지 7개는 80억에서 734억 원 규모라 유동성과 순자산 기준에서 어차피 걸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시장이 아직 어려서 데이터가 부족한 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3층으로 나뉘고 아래로 갈수록 더 근본적입니다. 월가 실사 기준은 매니저의 종목 선택 능력을 사는 알파 추구 상품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미국은 이 유형이 71.7%인데 한국은 23.6%입니다. 한국의 65.9%는 레버리지, 인버스, 테마, 특정 종목 연계형 같은 익스포저 유형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기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측정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테마 노출을 파는 상품에 액티브 쉐어나 알파티 값을 들이대는 것은 범주 오류입니다. 미국에는 개인과 상품 사이에 IR라는 중계층이 있습니다. 자문가가 저보수 패시브 ETF로 코어를 깔아 총 비용을 먼저 낮춰놓고 액티브 ETF를 그 위에 위성으로 얹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품 보수가 조금 높아도 감당이 됩니다. 한국은 그 층이 없습니다. 코어 없이 개인이 직접 담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보수가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기준은 RI와 정반대로 한국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국내 액티브 이름프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에 붙어 있어야 하니 아무리 액티브해도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생깁니다. 기존 액티브 펀드를 ETF로 옮기거나 전략을 그대로 복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요건은 폐지가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고르는 사람은 이 제약을 전제로 골라야 합니다. 이제 월가 세부 기준 16개를 하나씩 판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식할 것, 변형할 것, 버릴 것으로 나눕니다. 결과는 이식 6개, 변형 8개, 폐기 2개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만 필요한 기준 3개를 더해야 합니다. 축 단위로 보면 방향이 뚜렷합니다. 운영 주체와 투자 철학은 쓸 수 없고 포트폴리오와 구조 비용은 오히려 한국이 유리합니다. 매일 전 종목 자산 구성이 공개되고 협회가 보수와 회전율을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버려야 하는 2가지입니다. 매니저 자기자금 공동투자는 미국은 공시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대응제도도 대신 볼 지표도 없습니다. 운용력을 만나 전략을 검증하는 정성실사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다만 숫자로만 판단해야 하는 쪽이 잘 만든 이야기에 덜 속는다는 이 점은 있습니다. 변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트랙 레코드 3년은 그대로 쓰면 유니버스가 붕괴하니 12개월로 낮추되 성과 배점을 함께 빼야 합니다. 액티브 쉐어는 개념은 수대 상관 0.7 규제 탓에 미국식 60에서 80% 커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종목 집중도도 편입한도 규제 때문에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전부 통과하거나 전부 탈락합니다. 커트라인은 한국 분포에서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회전율과 매매 비용, 실부담 비용, 유동성과 순자산, 괴리율.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공시가 상세한 영역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추적오차입니다. 미국은 너무 벗어나는 것을 걱정의 상한으로 쓰지만 한국의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추적오차가 너무 낮아 사실상 지수를 따라가면서 액티브 보수를 받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한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만 남겨보겠습니다. 중계층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공개 데이터로 구할 수 있을 것, 혼자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틀려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 확인되지 않는 기준은 없는 기준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고 남은 것이 6개입니다. 먼저 떨어뜨리는 기준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청산되면 나머지 분석이 무의미해지니까 봅니다. 미국의 1억 달러 같은 관행값 대신 상장 폐지 임계의 배수로 잡습니다. 거래 대금과 스프레드는 살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장중에 반복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 헤드룸은 규제 안에 붙어 있으면 상장 폐지 리스크입니다. 배제 스크린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통과 여부만 봅니다. 통과한 것 중에서 고를 때 쓰는 기준입니다. 추적오차 하하는 지수를 따라가면서 액티브 보수를 받는지를 직접 묻습니다. 실부담 비용은 미래에도 확실히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입니다. 전략 계보는 짧은 트랙 레코드를 우회하는 정직한 방법인데 유무보다 희석 정도를 봐야 합니다. 공통점은 셋 다 성과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과를 뺐는지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액티브 ETF 2 종목의 알파를 397거래일 일간 수익률로 회계했습니다. 한 종목은 연 플러스 2.29%, 다른 종목은 마이너스 2.42%가 나왔는데 두 종목 모두 95% 신뢰 구간이 0을 관통합니다. 1년 남짓한 데이터로 유의성을 확보하려면 정보 비율이 2에 가까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통계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이번 주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4일에는 바이오를 담은 상품이 12% 넘게 올랐고 하루 뒤인 8월 5일에는 반도체 반등으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전날 가장 부진했던 상품이 다음날 1위가 됐습니다. 이틀치 순위가 정반대라면 그 순위는 매니저의 스킬을 재는 자가 아닙니다.
측정된 것은 그날 어느 업종이 올랐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전부 업종 구성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IT를 82% 담은 상품과 헬스케어 단일 업종 상품이 같은 날 다른 성과를 낸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업종 비중과 상위 편입 종목은 매일 공개됩니다. 수익률은 사고 난 뒤에야 알 수 있지만 구성은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들 상당수는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순위표에는 올라도 판단 근거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는 대응물이 없는데 없으면 한국에서 오판하게 되는 세 가지입니다. 상관계수 규제 헤드룸, 비교지수 세탁 검출, 세후 기존 비교입니다. 특히 두 번째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지수는 운용사가 정하고 규제는 상관계수만 봅니다. 이기기 쉬운 지수를 고르면 그것만으로 알파처럼 보입니다. 공시 비교지수와 시장 대표지수 두 쪽으로 각각 회기의 T값을 비교하면 드러납니다. 이 검토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상장일이 아니라 종목 코드 순번을 프록시로 썼기 때문에 3년 트랙 10종목은 자릿수 추정입니다. 알파를 실제로 계산한 것은 두 종목뿐이라 유의한 알파를 가진 종목이 없다가 아니라 검증한 두 종목에서는 없었다가 정확합니다. 스프레드는 1의 스냅숏이고 임계값들은 판단값입니다. 제도 서술은 커트라인을 확정하기 전에 최신 규정 원문과 대조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떨어뜨리는 기존 3개, 그 다음 고르는 기존 3개, 한국이라서 더 봐야 하는 것 3개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상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가에 한정된 이야기였습니다. 기준을 통과한 종목이 곧 좋은 종목은 아니고 그 종목이 이웃님의 목적에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